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일단은 오늘 월요일인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아래 QR 코드를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이렇게 보셔 갖고 저희 그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중에 그리고 뭐 장 시작하고 그다음에 장 마감 때 시황을 좀 전해 드려요. 이 방송 같은 경우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좀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부, 2부를 나눠서 1부에서는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고 대응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려야 하니까 아래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지금 팍스TV에 그 데뷔라고 할까요? 팍스TV 여러분들에게 이제 얼굴을 비추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게 주식 신호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제가 뭐 신호등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차트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신호등이 시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빨간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 빨간불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크게 매매하지 말고 좀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뭐고 대체 금리 인상이 그래서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혹시나 뭐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현재 분위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지난주 지난주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이고 이건 아래쪽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이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고 있는 하나의 그 큰 하락 차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5% 하락을 하고 그 이튿날 이제 2.82%나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2.07%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날에 2.5%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1.48% 하락을 하고 그 다음 2.77%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합치면 엄청나죠. 네, 뭐 반등을 중간에 주는 것도 거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큰 하락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 연준 의장 파월이 폴 볼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 그것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 폴 볼커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시장을 급락시켰는지. 자,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흔히
공급과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화폐량이 주 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등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유동성이 막 공급이 됩니다. 이제 화폐 발행이라고 하죠. 이제 막 찍어내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 차트,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이제 이 큰 폭의 하락이 아래 이제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처럼 연준 의장 파월이 폴 볼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건데 이 파월이라는 사람 그리고 폴 볼커라는 사람 일단 파월은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의 의장입니다. 미국 연준의 의장인데 그 사람이 예전 과거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그 주된 임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연준의 큰 임무인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조금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준의 현재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를 부양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임무가 좀 상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치가는 경기 부양을 원합니다. 네, 재선을 하고 뭐 삼선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경기가 막 활성화되고 부양이 돼서 네, 신임을 얻어야 사람들이 투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뭐 삼권 분립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잘 이제 국가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정치 이쪽에서 자꾸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외압을 넣고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뒤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최근만 보셔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부터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그 당시에 제닛 앨런이라는 연준 의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런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경제를 왜곡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경제를 왜곡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막 해야 되고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자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직접 해임하기보다는 이 후임자를 본인의 사람으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네,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트럼프의 기대에 파월 의장 현재 의장이 부응을 합니다. 네, 2017년 11월에 연준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게 됐고요. 제닛 앨런 그 전 연준 의장은 39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연준 의장이 되었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연준 의장이 이제 연임을 하게 되는데 39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내린 거죠. 그 뒤에 트럼프가 직간접적으로 파월 의장에게 경기 부양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고 내리고 그다음에 돈을 풀고 긴축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재선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월이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과감하게 금리 인하, 제로 금리까지 내려버리고 정말 화끈한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돈을 막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기대에 부응하게 됩니다. 연준이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냐면, 얼마나 많이 찍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연준의 통화 발행액이 10배가 넘는 9조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0배가 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죠. 곡물 오르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치솟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굉장히 어둡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더 나중에 미래에 지금 이 현상을 봤을 때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과거 사례를 좀 보셔야 돼요. 과거 사례 뭘 볼 거냐면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랑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과거 닉슨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뒀는데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는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임무는 파티가 한창 달아오를 때 그릇을 치우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긴 인물인데 닉슨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 갖고 그의 경제 보좌관인 아서 번스라는 사람을 1969년에 연준 의장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인 이제 돈이 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번스 의장에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해서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닉슨은 결국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일단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번스 연준 의장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쓰지 않았고 최근에 긴축 정책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통합 팽창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낮게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 게 안 먹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먹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은 뭐 SNS니 사람들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워낙 그 뉴스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뭐 조금 가능했다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준이 막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식음료와 유가를 제외해서 탄생한 게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인플레이션 지수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식음료와 유가 최근에 이제 그 식음료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이 두 가지를 뺐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이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가 또 무제한으로 발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후에 또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뭐 석유 파동이 들이닥쳤고요. 그래서 번스 그 연준 의장 재임 기간 1970년부터 78년 9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9%였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노동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을 열심히 모으고 막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뭐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아닌 저 사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의 값이 치솟게 됩니다. 현금의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뭔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부가 더 올라가게 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모으고 현금을 열심히 모으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뭔가 예,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내 걸 뺏긴 느낌? 분명히 예전에는 이 돈으로 저러한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뭐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돈으로 저걸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이 돈의 두 배, 세 배가 있어도 못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누구나 다 어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네. 지금 현재 제가 뭐 투자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똑똑하게 뭔가 그러한 것들의 그 상승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예.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당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은 유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주유소에 줄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기름을 가득 채워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쌀값이 싸다거나 뭐 고깃값, 식음료 값이 쌀 때 조금 더 이제 많이 사 놔서 향후에 이러한 그 것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값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집값이 뭐 현재도 진행 중인지 잘 예, 뭐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이거는 사놓으면 오를 것 같으니까 무슨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뛰고 로또 분양이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이거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당겨서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집이 필요 없는 사람도 대출을 30년 가까이 당겨갖고 30년 정도의 본인의 그 임금을 당겨와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물가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케이, 알겠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이걸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는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아까 제가 화폐량이 원인이라고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 화폐가 너무 많으니까 발에 치이는 게 화폐니까 이러면은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다. 정말 이 가격이 그대로 오르는 이 가격이 10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이렇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화폐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화폐의 떨어진 가치를 올리면 되겠죠. 그 올리는 방법은 화폐를 사람들이 보유했을 때 이자를 많이 지급한다면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되겠죠.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10%짜리 예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적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줄 섭니다. 그죠? 엄청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기사에 대서특필되고 다들 그 은행 앞에 가고 줄을 서고 있을 거예요. 10%라고 하면은.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화폐를 제외한 것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혹은 뭐 주식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는 게 10%의 안정된 수익을 준다고 하면은 다 팔고 은행에 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제외한 것들의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현금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0.5%라고 하는데 물가의 상승률이 8%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은행에서 돈을 다시 빼서 물건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국가에 대한 궁금증을 또 여러분들이 네, 가질 수 있어요.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 하나요? 이럴 때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산자가 생산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국가에서 물건값을 규제합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해요. 얼마 이상으로 팔면 안 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생산자는 팔수록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생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적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고 현재 이러한 상황이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제가 잠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네, 이야기가 이제 옆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번스 연준 의장 재임 기간에서 평균 물가 상승률이 9%였다. 그래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폴 볼커였습니다. 1979년 8월에 폴 볼커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서 번스 이후에 취임을 하게 된 거죠.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전쟁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딱 선언을 해요. 딱. 그래서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대중 그리고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은 그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에 조금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커라는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6일이었어요. 10월 6일. 이날 기준금리를 하루 만에 4%를 올려요. 지금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가 빅스텝이다 표현하고 0.75%를 올리니 많이 정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루 만에 4%나 올리니까 당시 언론에서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살. 그래서 모기지 금리는 18%, 은행 금리가 20%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준금리가 0.5%가 오르고 뭐 0.75%가 오르고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라든지 은행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뛰어오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식과 집값이 폭락하게 되겠죠. 아까 설명해 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과 기타 다양한 것들의 가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 역시 파산하고 실업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폴 보커라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재선에 실패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카터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카터 대통령도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캠페인을 좀 펼쳤는데 시중 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거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고금리가 경기를 이제 굉장히 악화시키면서 지지를 잃어버리니까 조금 이제 좀 본인이 이게 맞나 싶었겠죠. 네, 연임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카터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지켜주면서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1980년 가을 대선에서 카터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재선에 실패하게 되고 이 결정적 패인 중에 하나가 볼커의 고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드리고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리고 이제 현재 같은 시장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확률들 그리고 상황들이 좀 뚜렷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한 달 전에 이 박스 TV에 한 달 전에 와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그 신호등의 빨간색 신호는 지난해 9월부터 나왔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비중 정리하고 뭐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들을 매매하고 뭐 지금의 하락을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주식 투자를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상승장에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지금의 이 하락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는 제가 한 달 전에 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하락하는 장에서 내 종목들이 소위 그 물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쉽게 뭐 매도를 하고 뭐 이러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아래에 이제 그 오픈 채팅방 입장 그 QR 코드가 있잖아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 거기에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 여시고 이렇게 화면을 비춰 보시면 촬영까지 안 누르셔도 돼요. 비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밤 증시 이런 것들 분석해 드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전략을 들었냐면요. 시장이 큰 추세의 하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작은 종목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상승한 이유가 지금 그것밖에 오를 게 없어요. 명분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 기법 또 그 기법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기법들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이 경제 이야기,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2부에서 제가 그러한 어떤 그 전략들 알려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대응들을 드려야 되니까 꼭 아래에 그 QR코드 스캔하셔 갖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드리는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이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의 정책으로 인해서 재임에 실패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역시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볼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더욱 독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198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으니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정말 무서운 결단이죠. 20%까지 올려버리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 고금리 정책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선임을 이제 해야 되니까 대부분 고금리 정책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부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내지만 주변에서 쏟아내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연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폴 보커는 평소에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해요. 어, 국민의 원성이 커지겠죠. 이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 어떡하냐, 이거 살 수가 없다 정말.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커져가면서 예, 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미국 경제가 장래가 없다. 이게 볼커의 생각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안기는 농민들이 막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상경을 했다고 해요. 이때 도시 한복판을 막 행진을 하고 연준 건물을 봉쇄하면서 볼커를 뭐 퇴진해라 요구를 하고, 볼커가 또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권총까지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온갖 시위 그리고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이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1981년까지 3년이나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1981년 중반 들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겠죠. 은행 우대 금리 21.5%, 근데 그 무렵에 인플레이션이 14.5%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이제 컸죠.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반대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 14.8%에서 9%로 꺾이고, 9%도 높은 거긴 한데 어쨌든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상승하다가 꺾이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1982년 1년 더 지나니까 4%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볼커가 긴축을 풀죠. 경제가 힘차게 살아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인플레이션이 2.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일을 잘한 연준 의장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현재를 좀 보면요. 그 지난주에 미국 노동부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8.5%가 올랐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1981년 이게 1981년 12월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4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를 짓누르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긴축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오를 수 없다.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 하면서 뭐 2% 정도 나스닥이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바로 꺾였잖아요.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연준이 1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막 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총력을 다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고 폴 볼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이 왜 폴 볼커 얘기를 꺼냈는가? 자, 첫 번째, 현재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연준,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코로나 그리고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의해서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재선에 실패하면서까지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한 카터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이거 밑에 적어놨는데 바이든에게도 현재 대통령 바이든에게도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연준에 개입하지 말아라.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연준에 일을 했고 후에 최고의 연준 의장으로 칭송받고 있는 폴 볼커 얘기를 했다라는 건 지금 연준이 정부를 비롯해서 뭐 증시 그리고 국민들을 뭐 볼 여유가 없다. 연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자, 보통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이 열리고 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선물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하락보다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 방에서도 제가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생각보다 코스피 지수가 강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열렸는데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러스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검은색이 시장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과 녹색 선이 외국인과 기관을 뜻하는 건데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개인이 1조가 넘게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아서 1조가 넘게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이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시작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강했죠. 생각보다 강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증시가 오늘 우리 증시만 강할 만한 어떤 뭐 모멘텀이 전혀 없는데 시장이 강한 걸 보고 오픈 채팅방에 또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일시적으로 좀 시장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9시 조금 넘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 지금 우리 증시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오늘 같은 적어도 오늘만은 여러분들 매매를 좀 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거의 부탁하다시피 얘기를 좀 드렸는데 끝나고 이제 봤더니 뭐 제 예상이 맞았다 이런 얘기보다 너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이렇게 가장 최저로 코스피 지수가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장마치고 또 환율을 좀 체크해 봤는데 제가 이 파란 선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 전부터 그어놓은 선이에요. 한 달 전부터 그어놨고 녹색 선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지금도 굉장히 높다. 녹색 선 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초록색 선을 이제 뭔가 지지를 받으면서 환율 올라가는 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정말 우주 끝까지 돌파할 기세로 이 위에 녹색 선 전고점까지도 돌파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현재 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최근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새 정부로 바뀌면서 좀 증시가 좀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어떤 큰 대형 우량주 종목들의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갖고 제가 또 비슷한 생각들을 또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그리고 증시가 도대체 왜 하락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의 방송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뭐 상승 종목들, 차트 기법 강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 전에 지금 바로 아래 QR 코드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영 입장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QR 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면 바로 저희 그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시황 전해드리고요. 포인트들 지난 밤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해드리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포인트들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종목과 차트 그리고 기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들은 있죠. 자, 먼저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전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시점은 이 동그라미 쳐진 이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빠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봤더니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보여줬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준 상태에서 양봉을 보여줬을 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양봉이 나온 지점에 50% 정도를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확률을 높여주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온 부분에 양봉의 50% 정도에다가 녹색 선을 그어봤고요. 하락을 하고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죠.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한다, 혹은 상승한 만큼 횡보를 하거나 상승한 만큼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녹색 선을 긋고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더니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봉이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이게 제가 그날 같이 함께 보자고 했던 그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더니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종목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 거의 4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주 시푸드라는 또 특이한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공부를 같이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뭐 밑에서부터 매매를 해갖고 뭐 상승을 주고 이러한 부분의 공부보다는 2차 상승, 3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뭐 1층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주고 횡보를 하는 이 시점이 바로 1차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여기서 또 거래량이 나와주는 거대한 장대 양봉과 함께 2차 상승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첫 번째 체크했던 이 부분을 여기서 또 지지해 주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과연 3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나왔던 양봉의 가운데에 또 체크를 한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돌파해 주느냐, 이 부분에서 이 녹색선을 돌파해 주느냐, 지지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자고 했고, 여기서 상승을 주고 그대로 상승해 줬으면 좋겠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다음번 봉에서 가까스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3차 상승 비슷한, 시장이 좋았다면은 뭐 종목이 더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뭐 코스닥 코스피가 2% 넘게 2% 가까이 빠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갖고 제가 또 공부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자, 이번 종목은 삼성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죽어 있다가 거래량이 강한 상승을 해주는 양봉,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고 녹색 선, 이 50%에다가 녹색 선을 쭉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지를 해주나 싶었는데 하락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재차 돌파해주는 모습, 그렇다면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었겠죠. 기법상 이후에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종목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의 기점으로 많은 어떤 종목들이 이러한 우리의 기법에서 탈락한 게 사실이에요. 다시 우리의 그 올가미, 포인트들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종목들이 다시 돌려주고 어떤 녹색 선의 라인을 돌파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실 그러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다른 많은 기법들을 제쳐두고 이러한 뭐 50% 기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다음 날에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렇게 뭐 조정 없이 쭉쭉쭉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종목은 10% 정도, 10% 정도의 확률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90%는 하락을 할 위험성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큰 추세의 하락이 분명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였어야 됐어요.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첫 번째 양봉에서 50%까지 좀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느냐. 그래서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하면은 그 종목은 이후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퍼센테이지가 한 5대 5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9대 1이었다면 지금 5대 5가 됐으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50%의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좀 추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법을. 자,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이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조정은 뭐 옆으로 올 수도 있고 아래로 올 수도 있고 약간의 상승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 조정이 상승한 만큼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종목들, 기법들 설명해 드리고 올라가고 상승한 종목들 이제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러한 시장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래도 큰 추세의 하락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이러한 업종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먹을 만한 종목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뭐 종목별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장세가 벌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도 이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흐름들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갖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이라고 되어 있고, QR코드가 옆에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카메라 어플 켜셔갖고 보시면 바로 이동하니까 들어오셔갖고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